가족은 참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마당에 서 있는데 7살 난 아들 한솔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서 걸어옵니다.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본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저기 봐라. 작은 길섭이가 걸어온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 동네 입구 동구나무 아래에는 아버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보고 농을 합니다. 네 형님이냐? 이어 다른 친구분이 아버지를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반갑네. 동생하고 오네. 그때 외갓집 동구나무 아래서 말씀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걸음도 닮았는가? 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지. 가족은 닮았습니다. 코도, 눈도, 말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닮았습니다. 심지어는 병도 닮아서 같은 병을 앓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이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부모님의 걸음을 아들이 보여줍니다. 자기가 자기 걸음을 볼 수 없는데 딸이 그 걸음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개척교회 운동을 하다가 고향 금산에서 영성수련단체 전원살림마을을 열고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와 근본적 깨달음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장길섭 작가의 가족은 선물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판사 창해에서 출간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가족은 온 우주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귀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나의 가족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상대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옷을 입는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외출도 잦아집니다. 그런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술과 골프로 달래보지만 아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지? 만나고 다니는 놈이 누구야?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따라가서 화를 내며 다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아내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며 한마디로 뭉개버립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더해만 갑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끝내는 아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합니다. 한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줄줄이 나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알아보니 수영장 코치의 전화번호입니다. 달려가서 수영장 코치를 때리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넌 누구하고 바람이 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말해라. 아내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사실이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 처분만 기다린다. 그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알고 나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힘이 듭니다. 아내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용서를 빌러 다닙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요. 요즘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 짓던 남자의 모습이 선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오고 간 문자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눈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며칠을 가슴 졸이다가 어느 날 저녁 말을 꺼냅니다. 당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 요즘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났지? 말하라니까. 그렇게 다그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 다 이야기해 줄까? 그런데 막상 다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싶어서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느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확인하기 전보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핸드폰을 뒤지고 뒤를 쫓아 조사를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까지 알아봅니다. 어떤 이는 현장을 덮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마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그것은 결국 아는 사람의 목으로 남고 맙니다. 그동안 꼭꼭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누구도 몰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키고 이제는 고백까지 해버렸으니 이제 당사자는
될 대로 되라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편해지고 거꾸로 이제는 바람 피우지 않은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고백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된 것입니다. 들킨 사람은 오히려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비밀은 서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사 그런 낌새가 있다 해도 그냥 지나가도록 잠시 눈을 감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나약함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외도하는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아내의 바람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상대를 그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람이 난 아내나 외도를 하는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방황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집니다. 당신을 아프게 해서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무심결에도 다시 거론하게 되면 상대는 죄책감에 수치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함께 산다 해도 이미 그의 가슴은 죽은 심장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부부인 것이지요. 부부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에덴, 그 에덴 회복이 부부 사랑입니다. 에덴은 어느 공간이 아니라 이런 삶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공평해야 합니다. 40대 후반에 한 목사님이 자기는 성관계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을 여태껏 아내에게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공평해야 한다는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제 손을 잡고 고백을 합니다. 늘 자기가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 먼저 하자고 해야 하고 할 때는 수동적이고 한창 하는 중에 내일 기도해야지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재미없고 쓸쓸했을까요? 목사도 성직자 이전에 남자인데 말입니다. 육체가 처음부터 성직자, 목사나 신부, 스님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육체관계입니다. 육체, 즉 몸이 만나는 것입니다. 몸이 외롭고 몸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몸은 보이는 영혼입니다. 한 중년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에게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답니다. 또 한 번도 자기가 위에서 해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순결하고 고상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원만해지면 부부 문제가 거의 풀리기도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공평해야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기입니다. 줄 때 잘 주고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모르고 주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받지도 못한다면 그 관계는 풍성하지 못하여 결국은 시들해지고 맙니다.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서로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어떻게 받고 싶은지, 얼마만큼 받고 싶은지, 어디를 만져주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싫은지 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알리지 않고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데 알려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고 알아주지 않으니 불만이 쌓이게 되어 끝내는 성관계가 시들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남자이고 자기 아내가 여자라는 것을 잊고 그냥 살고들 있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도 그렇습니다. 꼭 남자들만 이날을 기억하고 이벤트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남자는 그것이 불만이라면서 감정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부부는 성관계든 뭐든 관계가 얼마나 공평한가를 서로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내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 없이 서로가 공평한 관계를 맺고 사는 부부는 진정 축복을 누리는 부부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은 한 어머니가 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말을 아주 잘 들었었는데 시집을 가더니 어느 날부터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입지 말라는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그것도 40이 넘은 주부가. 가끔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오지를 않나? 대들지를 않나? 여하튼 보기 싫은 꼴을 계속 한다니까요. 갈수록 꼭 죽은 채 애비를 닮아가요. 그러니 내 요즘 미친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주로 강압적인 힘과 행패로 식구들을 지배하고 어머니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자식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빠 말을 듣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병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꼭 실패합니다. 어느 날 아들, 딸이 커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자식들은 아주 재미있게 삽니다. 나는 자식들을 잊은 적이 없는데 자식들은 내 생각을 하기는 하나 싶습니다. 내가 저희들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리고 위장병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기 식대로 조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희생했다는 피해의식이 쌓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혹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돌아오는 대가는 실망, 비참, 분노, 서운함입니다. 끝까지 주고 또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지금 희생하고 있다면 당장 거두어 드리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강압이나 그 어떤 희생으로 누구를 조종하려는 행동은 끝내야 합니다. 그 무엇을 바라면서 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후에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새롭게 꾸민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운 대로 남들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늘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식대로 조종이 잘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조종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별이 분명합니다. 내적 불안과 분노,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거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조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통로자가 되어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쉰이 넘은 중년입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어 삶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쓸쓸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연속극을 보다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말, 진정으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아내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연속극에서 나오는 대사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쓸쓸하고 허전한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연속극에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그것은 말이야, 당신 대단해 라는 말이야.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싶지.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더욱 듣고 싶거든. 그때 무엇에 띵 하고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혼자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의 그 쓸쓸하고 외로운 표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내로부터 여보, 잘했어. 당신 대단해. 하는 말을 여태껏 못 들어보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씁쓸하게 미소 짓던 그분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수련 중에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한결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 대단해. 당신 최고야.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 이뻐. 당신 아주 섹시해. 그러고 보니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평생 배우고 사는 것이지요. 배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